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작입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박완서 선생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작가는 문단 데뷔가 많이 늦은 소설가인데요. 결혼해 아이들 낳고 잘 살다가 40쯤 되었어야 여성동화를 통해 등단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1931년생이고요. 그 또래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4.19까지 거친 민족의 산정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사적으로도 시련이 많았던 세대였지만 개인적인 시련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고 위로 10살쯤 많은 오빠가 있긴 해도 동생 없이 고명딸처럼 자란 그녀는 개성에서 태어났고 박적골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조부모 설하에서 군의 면석이었던 큰 숙부의 비호 아래 자랐는데요. 집은 꽤 넉넉했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배워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 사상이 팽배할 때였었지요. 공부는 언감생심,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 그러나 박완서는 어머니 따라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엔 자식 없이 사는 작은 숙부가 자리를 잡을 무렵 어른들의 꾸중을 각오하고 일찌감치 아들을 끌고 서울 가서 변두리 현저동에다 둥지를 턴 어머니는 딸 역시 서울로 데려가 공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간 것이지요. 작은 숙부는 자식 대신 조카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어머니의 편에 서주었으니 작가는 아버지의 복은 없을망정 일가 친척의 덕은 있었다고나 할까요? 특히 여장부 같은 어머니의 덕이 컸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 시절의 그 여인들이 거의 모두 그랬듯이 기생들의 옷을 삭바느질 해가며 남매의 교육에 전력 투구하는데요. 작가 역시 당차고 야무지던 어머니를 닮아 인왕산 자락을 걸어서 넘어가며 학교를 다녔다고 하지요. 일제강점기였던 때라 박완서는 일본글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일본글은 써도 한국글은 아예 못 쓰는 그 학생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업문을 깨우친 어머니는 그런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일본어를 터득함과 동시에 한국어도 깨우친 터라 박적골에 계신 조부모님이나 큰 숙부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은 늘 박완서가 도맡았다고 합니다. 교동중학교를 나온 오빠는 군수공장에 취직이 되는데요. 그때는 뭐 고등중학교라 해가지고 8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일제 때의 군수공장은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라 오빠는 많은 봉급을 집에다 가져왔고 덕분에 서울에 집까지 사게 됩니다. 어머니는 비록 옛날 여인이긴 해도 여장부형의 여인이었었던가 봅니다. 집 살 때 모자라는 돈은 큰 숙부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국가의 금융단체에다 줄을 대어 융자를 받기까지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출 없이 집을 산다는 건 어려운데요. 그 일을 어머니는 이루어낸 것이지요. 문간방 한 칸은 세를 내주고 오빠방도 생기고 그나마 황금시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숙명고녀에까지 들어가게 된 주인공은 그러나 대동한 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일본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녹그릇이란 녹그릇은 모두 공출당하고 젊은 청년들은 징용을 당하고 장시개명을 압박당하고 학교에서도 보기 싫은 검은 몸빼를 입으며 공습에 대비해 방공호에 들어가고 세상은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로 소계령이라 이래가지고 옮기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고달픔은 형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때 잠시 경기도에 있는 그 호수돈여고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나마 주인공의 집안엔 큰 숙부가 면석이로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덕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상은 더더욱 척박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오빠는 폐결에 걸린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녀가 1년여 만에 죽는 바람에 잠시 호라비 생활을 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지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지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해 일본은 물러갔지만 면석이 한 큰 숙부 바람에 집안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지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해방은 되었다지만 서울은 그러나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좌익이니 우익이니 날마다 이념 논쟁이 계속되면서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혼돈스러웠다고 합니다. 툭하면 친일파 처단이니 뭐니 그 나물에 그 밥들이 서로를 헐뜯고 그러다가 6.25가 터지지요. 백성이 38선을 어찌 알며 이념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서울에 인공기가 걸리면 인민군이 경찰서를 접수하고 반동이랍시며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다시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면 반공을 앞세우며 빨갱이를 처단하고 낮에는 이쪽이 되었다가 밤에는 저쪽이 되는 희한한 세상. 죽어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일 뿐이죠.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는 동안 영문 모르고 좌익이 되었다가 우익이 되어 손가락질 받는 개상한 세상. 장사로 떼돈을 벌던 수완 좋은 작은 숙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빨갱이가 되어 서대문에서 처형을 당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시체조차 찾지를 못하지요. 오빠는 북으로 끌려갔다가 반정신이 나간 약간 이상한 그 심신의 상태로 집에 돌아오지만 상처뿐인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거물 빨갱이 집안으로 지목되어 온갖 수모를 겪던 주인공은 모두들 피난가서 텅 비어버린 현저동의 어느 빈집에다 그 임시 여장을 풀고 동네 아래를 내다보며 울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역사는 돌고 돈다지요. 요즘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념 논쟁으로 목청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면 박안서의 이 소설이 자꾸만 떠오르고 공포스러운 심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